네,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하기에 앞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할 사항이 있어서요. 좀 말씀드리고 좀, 예. 진행 앞서 바랍니다. 그 홍준표 의원님께서 인용한 자료가 좀 잘못돼서 제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의원님께서 김정은 사과 통지문 37곳 이상을 북한식으로 이제 수정했다라고 하는 그 관련된 37곳을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장관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질의 자체가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동아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37곳 이상으로 북한식으로 수정했다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했는데 그 인용한 사이트 화면이 잘못된 거고 또 이에 따라서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데서 사과드린다 이런 보도를 정정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좀 잘못 인용했으니까 장관님께서 좀 홍준표 의원께 정확한 내용을 좀 전달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고를 받았나요? 예,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예. 전통문이 수정된 게 아니고 기자들이 발표문을 받았으면서 일부 잘못된 표현들이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것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죠. 장관님 그 제 52차 한미 안보 협의회 이제 공동 성명 내용을 좀 분석을 제가 나름을 해봤는데요. 2008년도부터 이제 주한미군을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합의한 이후에 매년 공동 성명에 이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담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2019년도 이제 공동 성명을 보면은 2019년 전문 7항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번 2020년도 공동성명 전문에는 주한미군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왜 빠졌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잠깐 했는데 그 흔들림 없는 공약을 준수하는데 네네.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과 관련된 내용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그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공동성명을 발표가 됐는데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좀 미진하다. 거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작권 전환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동성명 제11항을 보면요.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서도 그 김민규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조건이라고 하는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난한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죠. 상대 측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성사될 수 없는 문제인데 2019년도에 그 공동성문 전문을 보면은 그래도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 운용 능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2020년을 명기를 합니다. 시기를 명기를 하는데 이번 2020년도 공동성문 전문을 보면은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왜 빠졌는지 그냥 미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나요? 이제 이견이 있어서 네네. SCM 끝나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좀 한번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동성명 제12항을 보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미국이 이 제공이라는 것은 획득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로치고 가로 닫고 해보면 이 내용이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의 여지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무기 체계가 이제 일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예. 대체로 저희가 그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분야들을 다 망라해서 이제 조건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것인데 이제 꼭 미국의 무기 체계라고만 뭐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에스퍼 장관이 보안 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소요 능력과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내용인데 네. 이 내용 자체가 미국의 무기에 대한 구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방위 분담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어떤 조건이 실질적으로는 무기에 대한
우리가 도입에 대한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나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력화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해해서 우리가 나름 이제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전력화 계획이 그 안에는 이제 뭐 미국산 무기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 국내 연구 개발하는 무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전작권 전환하는 그 과정 중에 부족한 능력을 이제 보완 능력으로 미치게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거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 요거와 이제 상호관계를 좀 검토를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이 내용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2020년 말까지 2016 유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할 필요에 주목한다. 이게 이제 11항에 포함되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당시에 유기관리 범위를 그러니까 유기관리 합의각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 유사시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라는 내용을 더 넘어서 이제는 미국의 유사시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방기와 연루가 있는데 미국의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지금 거의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이 미국의 유사시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의 해석의 여지도 상당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모든 그 합의각서들은 네.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서 최신화시켜 나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포함되어서 위기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안보환경 변화를 최신화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요 부분요. 예를 들어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협조가 늘 상존합니다. 앞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한미동맹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터 행정부와 박정희 행정부 당시에 한미동맹 위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위기였습니다. 카터 정부가 들어서면서 닉슨 독트린 이후에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를 카터 행정부가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도덕적 그 외교와 압박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한미동맹은 상당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 이후에 자주국방 노선을 하고 카터 대통령은 자료를 보면요. 대통령 당선된 지 5일인가 6일 만에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기가 있을 때 이 갈등 구조가 첨예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예. 갈등 구조가 첨예화됐지만 실제 이게 어디로 안착이 됐냐면 1978년에 한미연합세라고 하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14년도에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부분을 조건을 수용을 하면서 사실 요원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아버지인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실제 협조만이 동맹이 최우선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안보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미의 어떤 협상 과정이 꼭 협조만 있고 미국의 얘기만 들어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오히려 갈등도 유리한 협상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번에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실제 미국의 협조에 의해서만 우리가 다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관님께 마지막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추후에 예,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 간에는 늘 이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또 동맹 간에 이제 그런 그 동맹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상대국에서는 조금 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뭐 성장을 한다든가 다른 정책을 좀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 등이 있어 왔던 역사적 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장관님 좀 오전에 질의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장관님께 이제 두 가지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앞서 제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 성명 전문 분석을 하면서 미국과 이제 한국과의 어떤 대외 협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카터 정부와 박정희 정부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카터 정부가 들어서면서 6일 만에 주한미군 철군을 지시를 하고요. 군사 원조 이제
군사 원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인권 개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현실적인 자주로 노선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이 사실은 어떻게 안착이 되냐면 한미연합사의 제도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오히려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1978년도에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에 한미 안보 협의에서 내왔던 그 미국과의 어떤 협상 내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 때는 정말 우리가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과 더불어서 더 진전된 협상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좀 간단히 말씀 들을까요? 예. 아까 이제 저도 말미에 이제 뭐 설명을 네. 뭐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이제 이제 동맹 간의 이제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동맹의 이제 상대 국가의 정책, 이런 거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 국익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해결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미국 대선이 올해가 있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카터 정부를 일부러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새로운 전환점이고 장관님이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대외 협상력에서의 우리나라 국익을 차원에 따라서 큰 전략을 좀 세워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또 장관님께서 대내적인 설득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에 어떤 기점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김신조 사건이 있어요.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고 1968년도에는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 남북관계 긴장이 상당히 있는데 미국이 청와대 습격에 대해서는 무반응이었고요. 무대응이었는데 푸에블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북권 2를 발령하면서 사실은 전쟁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위험 단계였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카터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론과 군사원조 삭감이 되니까 우리는 자주국방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작권 환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주국방 노선이 이어지면서 언제 결실을 맺게 됐냐면 사실은 노태우 정부에서 전작권 반환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노태우 정부 때 국방 상황, 한반도의 국방 상황이라는 것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노태우 정부 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진전을 이뤄서 김영삼 정부 때 평시정권 통제가 이제 환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도 이제 협력자 자주국방하면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논의 시기, 또 이명박 정부도 시기를 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014년대 박근혜 정부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가 되면서 사실상 전작권 합의가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전작권 내용에 대한 대내적 설득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전작권이 환수가 됐을 때 한미동맹이 위기가 되고 안보 위기가 되고 동맹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가장 먼저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장군님 같은 군 출신의 장성들이 이러한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가 무엇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오히려 군 예비역 장성들이 한미동맹 위기를 내세우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역사적 맥락을 짚고 왜 전작권 환수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 특히 예비역 장성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된 것은 탈냉전 이후에 EASI의 어떤 미국의 정책에 이제 영향을 받고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국방 이런 또 책임국방 이것을 이제 검토하면서 이제 시행이 된 것이고 노무현 정부 역시 이제 미국의 GPR 가지고 이제 미국의 동맹 정책이 생기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도 생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여간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동안의 변천사를 쭉 보면 이제 시기에 의한 전작권 전환과 그다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지휘 구조도 이제 계속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에 대한 환수 문제 이런 것 등등은 공감대 형성 이를 위해서 어떤 지휘 구조와의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외적 협상에 대한 부분, 역사적 전환점이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점 하나 하고요.
저는 군사정보에서도 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환수가 그동안 끊임이 이뤘고 그러한 어떤 자신감 있게 왔던 거였는데 오히려 군 출신들의 장성 출신들이 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오히려 한미동맹 위기를 내세우고 안보 위기를 내세우는 것이 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이 부분을 저는 군에서 강력하게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국정감사에 얘기하는 이유가 이 논리는 이미 끝난 논리라는 것이죠. 다 그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론적인 것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래야만 사실은 대외적 협상력이 있는 겁니다. 대외적 협상력을 와해시키는 논리가 한국 내부의 안보 위기론, 동맹 위기론을 내세우면서 협상력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장관님께서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육군 군무원 군수 9급 공채 면접 시험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장관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 아침에 예, 보고를 받으셨나요? 왔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9급 공채 군수 분야 면접 시험을 거쳤는데요. 이 날짜를 보면은 9월 8일부터 21일까지 이제 10회에 걸쳐서 실시될 때는 합격률이 47%, 50%, 많게는 70%인데 공교롭게도요. 9월 22, 23, 24, 25, 28 이 5회에 걸쳐서는 합격률이 97%, 92%, 특히 9월 25일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에 따라서 응시자 합격률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의문이 좀 들어서 이 내용이 지난 10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접 날짜에 따라서 왜 합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게 해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나름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네. 그 절차를 거쳤다고 하긴 하는데 한번 조금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필기와 면접 내용이 동일한 환경하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특정일에 따라서 적게는 30%도 나오는데 또 많게는 100%. 이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 편차가 심한 날짜가 한 날짜에만 몰려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9월 8일부터 21일까지는 30에서 한 40%대밖에 5, 60%밖에 안 되는데 22일부터 28일까지 이 특정 날짜에는 90%가 넘고 25일만 100% 합격률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이제 좀 제보가 왔는데요. 강원도 철원에 육군 6사단 소속의 모 일병이 이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제 8월 3일 날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타 바이러스가 쥐 등을 숙주로 해서 배설물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인데 이 일병이 이제 그 유족들에 따르면요, 의무대, 4단 의무대, 국군 포천병원, 국군 수도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 자진 이송이 되다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골드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유족 측에서 좀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하기 전날 8월 10일에 백신을 맞았는데 8월 10일 날 이제 발병이 된 겁니다. 11일 날. 그런데 이 한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은 2주에서 4주를 고려하면은 훨씬 이전에, 훈련 기간 이전에 이미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냐라고 유족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호소를 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좀 해명해 주셨으면 한다는,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네. 예초 작업보다는 그 이전에 훈련간에 뭐 감염된 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통상 보면 10월, 11월 이럴 때 이제 통상 이 한타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예방접종을 8월 달에 해서 이제 상당 기간 이제 면역력이 생긴 상태에서 이제 그 기간을 보내도록 했는데 이례적으로 8월 달에 이제 일이 생겼고 후송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증상이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를 거쳤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의심이 되면은 바로 큰 병원으로 그렇죠. 갔어야 되는데 예.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 참 답답하고 억울해서 저희 의원실까지 연락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좀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